상과목 빅데이터 모델링 41번. 다음 중 언어 모델로 보기 어려운 것은? 1번의 GPT부터 일단 보시면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어이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쓰시는 챗GPT의 이제 근원적인 모델인데요. 생성형 사전 훈련된 트랜스포머입니다. 대화형 AI 챗GPT의 기반 모델이기도 하지만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자연스러운 텍스트를 생성하는 언어 생성 모델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라고 입력하면 좋네요, 흐리네요 이렇게 완성해주는 그런 모델이죠. 언어 모델이 맞습니다. BERT,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al from Transformer. 이걸 우리는 이제 양방향 인코더 표현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근간을 둔 모델입니다. 기존의 모델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었다고 하면 이제 BERT는 양방향으로 읽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요. 나는 좋아한다. 네, 앞뒤 문맥을 고려를 해서 이제 언어에 나오는 이제 단어를 예측을 하는 부분으로 BERT가 쓰이는데요. 언어 모델이고 세 번째도 BERT, 즉 언어 모델이 맞습니다. 이것은 BERT와 GPT를 이제 각 GPT의 생성과 그리고 BERT의 양방향성을 결합한 모델이라서 문서 요약과 번역 둘 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이제 언어 생성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YOLO는 You Look Only Once라는 객체 탐지,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우리가 일컫는데요. 컴퓨터 비전에서 쓰이는 모델입니다. 이 오브젝트 디텍션 중에서 이제 우리 CCTV에서 뭔가를 추적하고 무엇인지 알아맞추는 그런 YOLO 모델이 대세인데요. 현재 12버전까지 나와 있지만 이미지 한 장을 입력을 받아서 그 안에 있는 물체들, 사람이나 자동차, 강아지 등에 대한 이제 위치와 종류를 한 번에 내가 찾아낸다라는 부분으로 나온 모델이죠. 따라서 정답은 이미지를 처리를 하기 때문에 탐지, 오브젝트 디텍션 분야고 이미지 처리하기 때문에 따라서 언어 모델이 아닌 모델은 4번 YOLO가 정답입니다. 네, 42번. 자연어 처리를 위한 트랜스포머의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우선 포기 게이트는 LSTM이었죠. 네, RNN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퀀스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은닉셀이 같은 가중치를 계속 가중치 행렬과 활성함수로 백프로퍼게이션을 통해서 계속 곱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0으로 이제 그 기울기가 소실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온 개선의 이론으로서 LSTM이 나왔지만 LSTM은 이 부분이 셀 스테이트가 이러한 이제 포개 게이트를 언제 잊을 것인지에 대한 구조로 이 곱셈하는 연쇄를 완화시켜서 기울기 흐름을 직선 경로로 일부 보존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RNN에서 다시 LSTM 이 부분을 다시 트랜스포머로 아예 순환 구조를 이제 버리고 없이 이제 어텐션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등장을 한 것이 트랜스포머 개념이었습니다. 이 트랜스포머를 이제 나온 부분이 순차적 계산 때문에 긴 문맥을 못 다루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구글에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을 통해서 트랜스포머를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어텐션으로 모든 입력을
입력 토큰을 동시에 연결한다 라는 핵심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인코더 그리고 디코더 블록으로 구성이 되죠. 인코더는 입력 문장을 여러 레이어즈로 이제 변환을 해서 풍부하게 표현을 만들고, 이 표현과 지금까지의 출력 토큰 활용해서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것이 디코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핵심적인 아이디어라는 부분이 이제 세부화된다고 하면, 이제 첫 번째는 셀프 어텐션이 핵심이 되는데요. 셀프 어텐션이라는 것은 입력 부분을 선형 변환시켜서 쿼리 키 밸류 이렇게 만들어서 쿼리와 키에 쿼리와 키의 내적을 통해서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서로 관련이 있는지 관련 연관성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유사도라고도 하는데요. 내적을 통해서 벡터끼리의 내적을 통해서 이제 유사도를 계산을 하고, 소프트맥스로 정교한 뒤에 어텐션 가중치를 만들고, 이것을 이제 이렇게 밸류와 곱해지게 되면 각 단어는 모든 단어들 간의 관계를 가중합해서 이제 새로운 표현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셀프 어텐션의 핵심 내용이고요.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일 어텐션 하나만 쓰게 되면 정보가 제한적이니까 이것을 멀티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병렬적으로 어텐션을 학습시키겠다. 어텐션 학습, 병렬 학습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렬적인 학습. 그래서 이제 각각의 문법이나 의미나 위치 등의 다른 관계도 이걸 하면서 이제 포착을 할 수 있게 되죠. 마지막에 이제 컨캣넷이라고 해서 연결을 시킨 뒤에 다시 선형 변환을 시켜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포지셔널 인코딩이 있는데요. 위치 정보 부분입니다.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부분인데, 트랜스포머 자체는 RNN처럼 순서 정보가 들어오진 않거든요. 따라서 같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각 위치마다의 사인, 코사인 주기 함수를 이용해서 단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위치 정보를 추구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 처리를 한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모델이 입력 순서도 알게 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관계, 그러니까 각 단어와의 관계성, 그리고 유사성, 그리고 다른 이제 의미, 또 다른 관계까지 포착을 하게 되면 이 트랜스포머 안으로도 실제로 보지 않고도 이제 다음 단어를, 과거 단어만으로도 이제 다음 단어를 이제 손쉽게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리고 또한 문장 길이에 제한 없이 긴 문맥도 이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까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한계점이라고 하면 데이터가 적으면 학습이 어렵고 과적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큰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모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트랜스포머 기반한 모델이다, 여러 모델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큰 트랜스포머 기반이다 할 때는 메모리 사용량이 이 시퀀스 길이에 따라서 제곱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승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아주 긴 시퀀스 처리는 좀 비효율적이다 라는 특징으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핵심 요소들을 가지고 시퀀스 학습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는 자연어 이제 뭐 번역이나 독해 이렇게 진행을 해왔지만, NLP에서 비전 트랜스포머, 멀티모달까지 이르는 그런 영역까지 트랜스포머가 지대한 지금 그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네.
4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분석 모형 설계 절차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통 데이터 사이언스를 한다고 할 때 이 프로젝트인 경우는 여러 유형들을 모형 유형들로 표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CRISP DM이라는 이제 크로스 인더스트리 스탠더드 프로세스 포 데이터 마이닝 같은 기존의 데이터 마이닝 하는 방법론들에 대한 부분도 순서를 따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데이터 모형에 대한 설계, 즉 모형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분석 모델링을 한다라는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고 싶은지에 대한 분석 목적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한 기준과 그리고 그 핵심 지표, 그러니까 어떤 걸 이루어야지 이 분석을 이제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그런 지표까지 정의를 하는 것이 분석 목적 정의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형 개발,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모형을 개발을 하는 건데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종류와 또 어떤 걸 결정할 수 있을까요? 이 품질이 중요하거든요. 이 품질의 이상치, 결측치, 중복합 처리 이런 것들은 이제 나오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거나 일단 품질 확인 부분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EDA라고 Exploratory Data Analysis의 준말로 데이터의 사전에 이제 분포나 어떤 특정한 관계 아니면 패턴을 파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명하여서 또 나온 변수들 외에 어떤 새로운 파생 변수, 이걸 종합을 했더니 어떤 변수가 또 이제 만들어질 수 있겠더라. 네, 그런 부분을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의 측면으로 우리가 특징 공학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 모형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에 맞는 이제 알고리즘을 선택을 하거나 이제 별도로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분류면 어떤 알고리즘을 쓰고, 그리고 보통 이제 회계 예측이면 어떤 알고리즘 쓰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튜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성능에 대한 평가, 우리가 이 성능을 어떻게 이제 교차 검증을 둘 것인지, 어떻게 다른 어떤 검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검증까지를 일단 그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뒤에 이걸 수행을 할 때의 검증 및 테스트, 즉 이제 최종 평가를 성능 평가 다음에 이제 최종에 대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테스트를 할 때에 이걸 이제 우리가 트레인 테스트, 그러니까 트레인 학습과 훈련과 그리고 검증과 신규 데이터에 대한 뉴 데이터 테스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A/B 즉 이제 마케팅 기법으로서의 비즈니스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도 이렇게 검증 및 테스트 단계에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해석을 한다라는 거,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 또한 이 검증 및 테스트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분석 모형 설계 절차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44번 가설 검정의 개념. 다음 중 가설 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설 검정이란, 이 검정은 뭔가 이렇게 진단하는 뜻이잖아요. 보통 이제 통계적 추론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집단 자체 전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우니까 표본 데이터로부터 이제 모집단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그런 방법론을 가설 검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 구조로서는 이제 기무가설, 대립가설 들어보셨잖아요. 기무가설이라는 것은 이제 현재 상태가 그대로 이제 변화가 없다.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기각하려는 우리 쪽 가설이고요. 기무가설. 근데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걸 증명을 하고 싶은 가설이 있어요. 그거는 대립가설로 내세웁니다. 새로운 주장인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 통계적인 추론에서의 유의성, 즉 이제 유의하다라는 뜻은 영어로는 significance라고 하거든요. 중요하다. 이거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다. 의미, 유의성. 네, 의미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보통 이제 그 p-value 계산 나오면 이게 0.05보다 작으면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무가설을 기각을 해서 대립가설을 증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번과 2번은 옳은 설명이죠. 네, 그리고 3번을 볼게요. 양측 검정은 기각력이 양쪽에 나뉘어져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단측 검정이라고 할 때는 A가 B보다 크다. 한쪽 꼬리에만 이제 기각력을 두고 그리고 양쪽 검정을 한다고 하면 A와 만약에 B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양쪽 꼬리에 기각력을 나누어서 배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무가설은 증명하고 싶은 가설이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무가설은 기각하려는 가설이고, 우리가 증명을 하고 싶은 것은 대립가설입니다. 뭔가 제안하고 이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45번. 다음에 수식이 설명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비용 함수에 이제 규제항을 페널티 텀을 추가를 하는 모습인데요. 페널티 텀 규제항이라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 무조건 네, 정규화를 하는구나. 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regularization. 네. 그런데 정규화라는 것은 그러면 왜 나오게 된 걸까요? 네, 과적합을 해소하기 위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모델이 훈련 데이터만 너무 특화시키다 보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는 성능이 떨어지는 게 과적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규화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이 코스트 펑션의 비용 함수에 규제항을 추가를 해서 모델이 너무 복잡해지지 않도록 제어를 합니다. 복잡도 제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학습 오차 등에 대한 이제 함수의 이제 파라미터 크기에 대한 페널티 합을 이제 최소화하도록 모델을 학습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어떤 정규화 부분이 L1, L2 정규화. L1은 라쏘, L2는 리치. 여기까지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근데 혹여나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 손실 함수와 비용 함수가 같아 보일 수 있는데 간혹 좀 그 개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손실 함수 개념과 비용 함수 개념을 잠깐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실 함수라는 것은 하나의 데이터 샘플에 대해 모델이 얼마나 잘못 예측했는지를 측정하는 함수인 거죠. 데이터 한 건 아니면 배치 기준의 오차 한 건 기준의 오차인데 이 손실 함수를 전체로 집계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손실 함수보다 비용 함수라는 것이 좀 더 큰 맥락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핵심은 같은데요. 이 손실 함수를 데이터셋으로 전체적으로 집계를 한 것이 이제 비용 함수, 즉 모델 전체를 측정하는 기준 자체가 된다는 것이 이제 비용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각 데이터의 오차를 얘기할 때는 손실 함수라고 하는데요. 전체 데이터셋에서의 우리가 정규화를 얘기할 때 특히 그 손실 함수, 손실 평균에다가 우리가 이제 정규화항, 페널티항, 규제항을 우리가 더한다. 이럴 때는 이것은 이제 이것은 비용 함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돌아가면 이제 리찌와 라쏘가 있다고, 라쏘와 리찌가 있다고 얘기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이 라쏘라는 부분은 가중치의 절대값을, 지금 보시다시피 이 가중치의 절대값을 페널티로 주게 되는 거다 보니까 절대값의 합이잖아요. 그러면 절대값의 합을 페널티로 주다 보니까 일부 개수를 0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으로 되면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특징들을 이제 별도로 선택을 하는 그런 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요. 리치M라는 경우는 여기서 이제 위에 예시를 말씀드리면 플러스 알파 y는 1에서 n, 지금 펜이 이게 좀 두꺼워서 제가 잘 피기를 못해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양해 드립니다. 이렇게 제곱의 가중치 제곱의 합을 페널티로 주게 된다면 이제 제곱을 하기 때문에 0으로 안 만들고 다만 작게 줄인다. 줄여서 분산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정규화 기법으로 엘라스틱 넷도 있는데요. 엘라스틱 넷은 리치와 라쏘를 이제 병합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절대값, 가중치 절대값의 합이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에런 규제, 즉 라쏘 규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계는 분류를 위한 다른 알고리즘입니다. 네, 46번. 병렬화에 알맞은 모델 배합으로 적절한 것은? 네, 배깅 부스팅은 지금 회차별대로 거의 한 4, 5%, 거의 반 정도 현재까지 누적된 회차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여러분들 꼭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배깅이라는 것은 부트스트랩, 배깅, 부트스트랩 항상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제 리샘플링이라는 거죠. 리샘플링을 같은 데이터셋의 기준으로 리샘플링을 계속해서 다른 모델들과 배치를 해서 병렬로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내거나 아니면 분류 방식이라고 하면 이제 보트를 시키거나 제일 좋은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어떤 그 앙상블 학습의 종류이다. 대표적인 종류이다. 배깅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랜덤 포레스트가 있다. 여기까지는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부스팅인 경우는 순차적으로 학습을 한다. 이게 여기가 병렬이라고 하면 순차적으로 반대인 경우죠. 이전 모델의 오차에 이제 틀린 데이터에 대한 가중치를 올려서 다음 모델로 계속 보완을 시켜주는 그 부분이 이제 부스팅에 대한 부분이었던 거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배깅과 랜덤 포레스트 맞는 거죠. 아다 부스트는 부스팅에 이제 네, 맞는 건데 지금 서로 연결돼서 맞는 표현을 쓴 것은 2번과 3번입니다. 다만 병렬화, 즉 이제 병렬화에 알맞는 것은 이제 순차적인 학습 방식이 아니라 병렬적인 학습을 뜻하기 때문에 따라서 배깅이 정답이 됩니다. 48번. 어느 도시 내 인구 중 여성의 비중은 40%이다. 여성 중에서 키가 180cm 이상은 2.5%, 남성 중에 키가 180cm 이상인 사람은 15%인 경우 도시에서 한 명을 선택했을 때 여성이며 키가 180cm 이상일 확률은? 이제 주어진 정보를 정의를 하자면요. P를 확률로 해서 이제 여성 비중이 이제 40% 0.4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성은 네, 전체 1로 봤을 때 0.6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주어진 것이 180cm, 키가 여성 중에서 180cm
180cm 이상인 경우 2.5% 0.025가 되죠. 이건 여성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성 중에 180cm 이상인 경우는 15%. 키가 180cm. 여기서는 남성의 경우 0.15, 여성의 경우. 네. 이렇게 됐을 때 구하는 것은 이제 여성이며 키가 네, 도시에서 한 명을 선택했을 때 여성이며 키가 180cm 이상인 경우 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지금 여성이고 키가 180cm 동시에 성립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를 다시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잠깐 혼돈이 있었는데요. 조건부 확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지금 이게 맞는 건데 이걸 이제 조건부로 다시 지금 표현을 한다고 하면 여성의 이제 180cm. 좀 전에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여성이면서 키가 180cm. 우리가 A, B, B, A, B 조건일 때 A, A 조건일 때 이렇게 B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상일 때 180cm 이상일 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는 그러면 P가 이제 180cm 이상일 때 키가 그리고 그것이 이제 P 여성과 이제 P 여성이 이제 180cm 이상인 경우 이걸 A라고 B라고 볼 때 우리가 B는 B의 PA와 B의 이제 교집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풀어주시면 180cm 이상인 것은 전체 그룹이니까 0.6에서 0.6의 남성인 확률에서는 0.15를 차지했었고요. 네, 더하기 여성의 0.4 곱하기 0.25를 차지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위로 올라갈 때는 PA라는 거는 0. 여성일 확률 곱하기 네, 여성에서 이제 0.25 180cm 이상인 부분을 나타낸 것이죠. 자,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여성이며 키가 180cm, 여성에서 이제 키가 180cm인 조건을 부여한 것이 B입니다. 네. 그래서 그 B가 여기에 PA 곱하기 여성의 확률과 여성에서의 180cm 곱이 그 확률이 0.25로 들어와서 이렇게 곱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다 구하시면 0.1이 나옵니다. 네, 이게 좀 문맥에 따라서 조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성이며 A이며 이제 키가 180cm 이상인 확률인데 실제적으로 이 여성이며 키가 180cm 이상일 확률이니까 동시적으로 측정을 할 때, 네, 그럴 때니까 이제 A와 B는 P의 B의 확률분의 P의 A의 이제 P의 B의 확률을 곱하는 걸로 조건부 확률을 찾아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번. 군집 분석의 거리 계산법. 다음 중 사전에 군집 개수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지도 학습인 핵심이 군집 분석인데, 여기서 이제 군집 분석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비슷한 패턴을 레이블 없이 이제 그 비슷한 패턴을 가진 데이터끼리 그룹을 만드는 그런 기법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우시안 혼합 행렬이라고 나오는데요. 가우시안 혼합 행렬은 사전에 군집 개수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아울러 각 데이터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각 데이터가 어떤 가우시안 분포에 속할 확률인지 계산하는 것을 이제 EM 알고리즘, Expectation Maximization을 통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K, 만약에 이제 K는 뭘로 설정을 할 때는 그 개수만큼의 가우시안 분포로 데이터를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펙트럼 군집 분석인데요. 스펙트럼 군집 분석은 이 과정이 데이터 간의 유사도 그래프를 생성을 해서 라플라시안 생성한 뒤에 이제 라플라시안 행렬을 계산을 해서 고유값 분해, 고유 벡터로 K-민즈를 결과적으로 수행을 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복잡한 형태의 군집을 찾기 위해서 많이들 쓰이는 그런 기법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계층적인 군집 분석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도 다 이제 군집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층적 군집 분석이라는 것은 사전에 군집 개수를 지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른 10회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덴드로그램 같은 게 있죠. 그렇게 트리 구조를 생성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밑에서 올라올 때 각 데이터를 개별 군집으로, N개 군집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가까운 것끼리 합쳐서 하나의 군집으로 갈 때까지 한 개 군집으로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서 합쳐지는 거죠. 그리고 적절한 높이에서 자르기로 이 군집 개수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바텀업에서 탑다운, 그러니까 N개의 군집 개수의 개별 군집에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군집에서 시작해서 가장 이질적인 군집끼리 서로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그것이 N개와 전체 개수화 되는 것까지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계속 나누고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 거니 별도로 군집 개수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군집 분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평균 군집 분석은 유명하죠. 이거는 K개를 항상 지정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지정을 K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K개 이만큼의 이제 중심점을 내가 몇 개를 선정을 해서 내가 센트로이드 중심점에 위치를 시켜주겠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각각 데이터를 다시 이 안에 다시 중심점을 찾아서 각 군집의 평균으로 다시 이제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데이터를 가까운 중심점에 할당을 시킨 뒤에 다시 각 군집의 평균으로 중심점을 업데이트합니다.
중심점을 업데이트를 하면서 중심점이 변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반복하는 그런 군집 분석이 이제 K평균 군집 분석입니다. 따라서 군집 개수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0번 잘못 분류된 데이터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앙상블 기법은? 네, 이건 이전에 백인 부스팅 말씀드렸잖아요. 부스팅에서 이제 잘못 분류된 데이터에 더 높은 가중치를 주어서 다음 모델이 그 데이터를 더 잘 맞추도록 유도를 해주는 그 학습 기법이 이제 부스팅, 순차 학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도 드렸고요. 네, 따라서 정답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51번 인공신경망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주어졌을 때 출력값은? 네, 많이 지금 이걸 하나의 구조로 여러분들 이렇게 신호 입력으로 보시면 마지막 네, 은닉층에 노드 첫 번째 노드, 두 번째 노드가 마이너스 0.1이라고 할 때에 가중치 0.2, 0.1이라고 한다고 하면 출력층에 바이어스는 마이너스 0.1이라고 합니다. 출력 함수를 보시면 활성화 함수로 우리가 이렇게 0일 때, 음수일 때는 0이고 그렇지 않으면 x로 가는 것은 렐루였죠. 네. 지금 그래서 이럴 때에 이제 맨 마지막 출력값은 뭐가 될지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우선 신경망, 인공신경망의 기본 동작에서 순전파, forward propagation에 대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연결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입력층, 은닉층, 그리고 출력층 구조로 이제 최종 결과 산출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순전파를 이렇게 계산할 때 그 노드 1에서는 노드 1, 노드 2에서는 이제 출력이 0.1, 이제 노드 2에서는 출력이 마이너스 0.1이고요. 출력층으로의 입력을 들어갈 때는 이제 가중치가 항상 곱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노드 1 곱하기 가중치 1 더하기 노드 2 출력치 곱하기 가중치 2 플러스 편향 바이어스를 더하게 되면 최종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가중치가 이제 0.1 이제 마지막 니층에 기준에서 첫 번째 노드에 0.1 곱하기 네 잠시만요. 0.1 곱하기 0.2 플러스 마이너스 0.1 곱하기 0.1 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편향을 계산해 주시면 0.02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0.01이니까 마이너스 0.09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최종 출력을 할 때 활성화 함수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활성화 함수 렐루를 적용하게 되면 마이너스 0.09는 여기를 통해서 0.09는 0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최종 출력 값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보기의 설명에 들어가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역전파 알고리즘이 이제 나왔는데요. 백프로포게이션의 이제 한글말로 역전파라고 하죠. 우선 이 역전파 알고리즘이 순전파와 다르게 반대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왜 나왔을까라고 한다고 하면 우선 신경망 학습의 전체적인 과정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순전파로 시작을 하죠. forward propagation. 입력에서 은닉층, 다시 출력층으로 데이터가 흘러가면서 예측값을 계산을 하는 것이 순전파입니다. 그런데 이때 손실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럼 로스 값을 구하게 되는데 로스 값은 예측값 대비 실제 값의 차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역전파가 나오게 되는데요. 네, 위에 프로포게이션. 만약에 신경망이 틀린 예측을 했다고 하면 이 틀린 예측을 했을 때 이 오차를 뒤에서부터 앞으로 전파를 하면서 가중치가 이 오차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계산을 하면서 가중치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조정을 해 나가는 방법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이 전체적인 측면이 이제 역전파가 출력층부터 입력층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우리가 수학적인 원리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거는 체인 오브 룰을 쓴다라고 하는데요. 그냥 체인 룰, 네, 연쇄 법칙. 그래서 가중치 W에 대해서 이제 손실 함수를 계산해 놓으니까 이 손실 함수의 편미분, 그러니까 W에 대한 손실 함수 매핑해서 편미분을 구해서 이 편미분을 각각 단계별로 곱해서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기여도까지 계산을 하는 것이 이제 역전파의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52번에 대해서 출력부터 반대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편미분을 해 나가는 과정이죠. W 가중치에 대해서 가중치에 대한 손실함수의 편미분. 이렇게 이 부분이니까 이제 편미분은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률을 증가시켜 가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3번 정적분은 미분이랑은 다른 반대 개념이죠. 아예 사용되지 않고요. 내적은 두 벡터 간의 연산이지만 지금 보시면 기울기 계산과 학습률을 이제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학습률이 아니라 내적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학습률은 가중치를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때에 이 업데이트 폭을 조정하는 일종의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업데이트 폭 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제 사람이 조정할 수 있다고 했죠. 하는 것을 학습률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53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 기억은 입력 시퀀서를 단위 벡터로 바꾸고 니은은 단일 벡터를 출력 시퀀서로 바꾼다. 인코더, 디코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입력 시퀀서를 고정된 벡터로 인코딩한다. 식2식 같은 경우는 컨텍스트 벡터였죠.
네, 이렇게 인코딩을 하고 다시 이걸 바탕으로 출력 시퀀스로 생성을 해주는 하는 것이 디코더의 역할. 그러니까 인코더 입력 시퀀스를 이제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이 이제 인코더였다면 이 디코더는 이 변환된 벡터를 기반으로 출력 시퀀스를 이제 생성을 해주는 네,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가 다 정답이고요. 제너레이터, 디제너레이터는 이 구조 용어는 간인 거죠.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는 기계 번역, 요약, 질의응답 다양하게 쓰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인코더만 사용하는 수는 없을까요? 라고 하신다면 이제 볼트 같은 경우는 인코더만 사용을 하고 이제 왜냐하면 문장 인베딩 이런 거 들어가야 될 때 네. 그리고 GPT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떤 걸까요? 생성에만 집중을 하는 디코더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4번. 다음 중 K폴드 교차 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K폴드 교차 검증은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이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순서를 여러분들께서 보시자면 이렇게 데이터 분할 전체 데이터를 K개만큼 동일하게 폴드로 나눕니다. 폴드는 우리가 겹겹이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K번 반복을 학습하고 이제 평가를 하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1번 폴드, 두 번째는 2번 폴드. 네, 이렇게 진행을 해서 결과 집계를 해서 평균을 낸 것이 K번 K번째 성능을 평균 내어서 최종 성능을 산출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 폴드 부분이 있어서 폴드 1회차 때는 폴드와 그리고 폴드 2, 3, 4, 5까지 있다고 가정을 하시면요. 200개, 800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2회차 때는 그러면 폴드 2가 들어가겠죠. 그럼 폴드 1은 여기에 들어가고 1, 3, 4, 5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5회차까지 가게 되면 각각 성능에 대해서 나온 것에 대한 5를 나누면 평균 성능이 이렇게 나온다 라고 일단 보여주는 것이 K폴드 교차 검증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옳지 않은 것은 K폴드는 K개의 폴드를 학습 데이터로 이용을 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K개 이제 중에서 K-1개를 학습에 이용하고 이제 다른 한 개를 이제 테스트에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K폴드보다 K를 10으로 하게 되면 더욱 신뢰할 수 있다. K가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돌아가면서 이제 서로 학습을 해주면서 K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실험을 하게 되니까 통계적인 신뢰도도 증가를 하게 되지만 계산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네, 신뢰할 수 있게 되고 K폴드는 전체 데이터셋을 K개의 폴더로 나누어서 교차 검증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홀드아웃보다 학습 속도가 느리다. 홀드아웃은 이제 한 번만 이렇게 교차 검증하지 않고 한 번만 학습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학습은 70% 나누고 데이터셋에서 테스트는 30% 나눠서 7대3으로 내가 비율 잡아서 학습하겠다. 그러면 이거 한 번만 학습하는 것을 우리가 홀드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 속도가 그만큼 이제 K번을 학습하기 때문에 더 신뢰할 수 있대 속도가 계산 비용이 더 증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K-1개 볼도인 거니까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학습과 테스트, 학습과 평가는 항상 나누어진다는 거는 네, 인지를 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55번, 다음의 데이터로 연관 분석을 할 때 사과 우유의 향상도를 계산하시오. 네, 연관 분석 어소시에이션 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장바구니 분석이라고도 하죠. A를 구매한 고객이 B도 같이 구매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나온 핵심 지표들 중에 이제 보통 세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이 지지도, 그리고 신뢰도, 그리고 향상도가 있습니다. 지지도는 이제 A와 동시에 B를 포함해서 구매했다. 그리고 신뢰도는 A가 나타날 때 B도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A도 구매, 이거는 A를 포함한 거래. 그러니까 A와 B를 동시에 포함한 거래라고 하죠. 포함한 구매, 동시에 포함한 구매 비율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 A를 포함한 구매 중에서 이렇게 B도 포함되어 있는 구매의 비율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네, A 대비 이제 B의 조건부 확률 비율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향상도가 나오는데요. 리프트라고 해서 이제 이 신뢰도 부분에 있어서의 B인 거니까 우리가 A가 있으면 B 확률이, 그러니까 A를 구매하면서 B인 확률이 평상시보다 이 B를 구매했을 때 확률보다 얼마나 더 높아지는지, 이 연관성을 더 보기 위한, B와의 연관성을 더 보기 위한 부분으로 이제 1보다 크면 같이 나타나는 경향이 높구나, 아니면 1보다 작으면 함께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고 그냥 1이면 독립적이구나 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과에서 우유의 향상도를 계산을 하시오 라고 하면, 지금 향상도는 신뢰도, 아까 두 번째 신뢰도, 사과, 우유 이렇게 하는 부분에 P 우유를 계산하면 되겠죠. P 우유 부분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5분의 4의 확률 나타나니까 0.8이죠. 그럼 P 우유는 0.8. 그리고 신뢰도를 계산을 하시는 경우는 이 신뢰도라는 거가 아까 여기 신뢰도를 수식을 별도로 향상도 수식 외에는 적어드리진 않았는데, 이거는 이제 이걸 하면서 하는 거니까 이제 A이면서 이제 사과이면서 우유, 사과를 구매하면서 이제 우유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A, B를 할 때에 우리가 PB의 PA 교집합 PB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교집합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사과이면서 우유가 포함된 부분이니까 사과 우유, 자, 사과 우유 이렇게 해서 5분의 3입니다. 5가지 중에 3번이 나타났죠. 사과 우유. 그리고 나서 요 밑에 B에 해당되는 사과. 이게 B에 해당되는 겁니다.
PB, 사과가 이제 나오는 확률이니까 사과가 나오는 확률은 하나, 둘, 셋, 4개. 그러면 5분의 4가 되니까 결국 4분의 3이 이제 신뢰도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렇게 신뢰도 부분을 여기다가 4분의 3을 넣게 주면 0.75분의 0.8이니까요. 네, 정답은 0.9375. 9375. 네, 3분이 되겠습니다. 네, 종속 변수가 없을 때 사용하는 모델 유형으로 적절한 것은 종속 변수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지도학습 상황일까요? 비지도학습 상황일까요? 네, 비지도학습 상황입니다. 입력 데이터만 있고 독립 변수들만 있고 정답, 타겟이 없는 상태에서 패턴이나 구조를 찾는 그런 학습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속 변수가 없는 것을 비지도 학습이라고 했을 때에 비지도 학습에 해당되는 것은 네, 1번 K 평균 군집이 맞습니다. 의사결정 나무는 레이블 기반으로 분류 회귀를 하고 그리고 K에는 최근접 네, 니어리스트 네이버후드의 약으로 레이블 있는 데이터 기준으로 유사 이웃을 찾고 그리고 나이브 베이즈는 베이즈 정리에 따른 이제 확률 기반 분류 모델이잖아요. 확률 기반 분류 모델. 네, 이로써 적절한 것은 1번입니다. 베이즈 정리를 조금 더 더 해보자면 베이즈 정리라는 것은 이렇게 B가 일어난 후에 J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공식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B분의 P, P, A의 PA 이렇게 하면 A가 일어날 사전 확률과 B가 일어날 전체 확률을 이제 매핑해서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후 확률을 증거를 고려한 결과 확률꼴로도 일컫습니다. 사전 확률은 알고 있는 정보를 넣는 거고요. 네, 58번으로 가겠습니다. 58번은 네,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통 이 문제는 기계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데이터 분할과 모델 평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분할은 근데 왜 하는 걸까요? 네, 일반화 성능, 즉 어떤 데이터를 넣더라도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데이터 분할을 할 때에 학습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검증, 즉 이제 이 중에서 이제 튜닝을 사용할 때에 더 검증을 해서 파이버 파라미터 튜닝할 때 더 쓰는 그 데이터셋을 밸리데이션 셋이라고 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성능 평가할 때는 이렇게 본 적이 없는 모델이 본 적이 없는 신규 데이터, 뉴 데이터를 넣게 되는데 이게 테스트 데이터셋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을 보시면 테스트 데이터를 학습에 이용해서 모델의 성능을 높인다? 이거는 맞진 않죠. 네, 이렇게 이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번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의 개수에 따라 나뉜다. 맞습니다. 데이터 크기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집니다. 네, 학습이 잘 되었을 때 네, 테스트 데이터와 학습 데이터의 성능 차이가 작으면 모델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조금 어색하지만 맞는 설명입니다. 학습이 네, 과적합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델을 구축할 때 학습 데이터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이것이 학습 데이터의 기본 목적입니다. 모델의 가중치와 파라미터를 최적화시켜야 되거든요.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가중치 파라미터. 이거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아니죠. 네, 59번입니다. 다음 중 회귀 분석의 잔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귀 분석에서의 잔차의 자유도라는 것은 우선 최소 제곱법부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OLS Ordinary Least Square의 준말입니다.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 예측과 실제값의 차이를 우리가 잔차라고 하는데요. 이 잔차의 제곱의 합을 우리가 이제 RSS라고 합니다. 이럴 때 잔차의 합은 특징이 있는데 잔차의 합은 항상 0이 되어야 되고요. 0이고 자유도는 n 마이너스 여기서 이제 나오는 부분으로 독립변수, 설명변수, 독립변수, 설명 또는 독립변수로 가죠. 변수 P라고 할 때 n 마이너스 괄호 열고 P 플러스 1이 잔차의 자유도를 뜻합니다. 네. 그리고 잔차들의 분산은 항상 같다고 가정합니다. 잔차들의 분산은 항상 같다. 그리고 잔차의 제곱합은 모델이 실제 데이터를 잘 설명했기 때문에 더 작을수록 좋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n-1이 아니라 n-p 플러스 1로 설명 변수, 독립 변수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1번에 대해서 잔차들의 평균은 0이다 라는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자승법 OLS가 잔차 제곱합의 Residual Sum of Square RSS를 최소화하는 이 OLS라는 것이 이 RSS를 최소화하는 시키는 가중치 벡터를 구하는 방법으로 이해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거든요. 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예측 모형이 대다수가 이제 상수항이 결합된 모형이라고 선형 모형이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잔차 벡터를 마이너스 이걸로 이 부분으로 했을 때 네, 잔차 제곱합은 2의 스포즈 2는 마이너스 xw t의 y 마이너스 xw 이렇게 구하면 이제 잔차의 크기를 가장 작게 하는 가중치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미분을 해서 잔차 제곱합에 이 RSS의 그레디언트 벡터를 구하면 또 별도로 W에 대해서 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잔차가 최소가 되는 최적화 조건은 그레디언트 벡터가 0벡터가 되어야 되니까 0벡터가 되게끔 하고 그렇게 되면 XTX의 이제 행렬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이제 이 가중치 벡터를 구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런데 이제 그 그레디언트가 0벡터가 되는 관계를 직교 방정식으로 또 이렇게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직교 방정식. 저도 이 부분은 좀 보면서도 네, 이렇게 풀면 XTE는 0. 그러면 D번째 차원의 원소로 이루어진 데이터 벡터를 뭐 C라고 할 때 이 CDE는 0이다. 잔차 벡터 2와 그
직교다라고 할 수 있을 때, 이때 상수항이 있는 경우에 모형의 잔차 벡터의 원소의 합은 이제 0으로 나옵니다. 결과 전체 이제 잔차 벡터들은 다 합치면 이제 0으로 나오게 되고, 평균값 x에 대한 예측 또한 이제 y 데이터의 평균값으로 이렇게 구하게 되죠. 네, 여기 정도까지 이제 증명하는 부분은 더 나아갈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잔차들의 평균은 0이다라는 어떤 고유 성질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60번 다음 중 소셜 네트워크 분석할 때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소셜 네트워크의 기본 구성 요소라고 하면 노드와 엣지가 있는데요. 노드, 엣지. 어떤 네트워크,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요소, 단위, 개별 단위를 노드라고 하고, 그리고 노드들 간의 관계나 아니면 연결을 방향성을 가지거나 아니면 가중치의 강도, 이런 걸 표현을 할 때도 이제 엣지가 있게 되는 거죠. 텍스트 마이닝 경우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할 때에 텍스트 마이닝은 문서에 대한 텍스트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체 간의 관계가 아닌 텍스트 내용 자체를 분석하기 때문에 이 소셜 네트워크 분석과는 직결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감성 분석, 뭐 토픽 모델링, 키워드 추출, 즉 소셜 네트워크 자체보다는 그 안에서 노드에서 일단 일어나는 어떤 그런 그 텍스트에 대한 그런 키워드, 핵심에 대한 토픽 분석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트워크 분석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구조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노드와 엣지 기반으로 해서 얼마만큼 가까웠고, 방향으로 가깝고, 그리고 강도가 얼마나 굵은 그런 부분도 있으면 더 강도가 세거나 아니면 더 밀접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일명 밀도라고도 합니다만, 이제 실제 연결 비율 자체가 더 전체적으로 이런 관계성에 대한 부분이 몇 개 정도 더 관계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밀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삼각형의 형성 정도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워드 클라우드 분석 또한 이제 단어의 빈도를 이렇게 시각화로 이렇게 구름처럼 나타내는 부분으로, 빈도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글자가 크겠죠. 네, 구름이 이렇게 작고. 네, 이렇게 해서 관계 구조가 아니라 빈도, 단순 빈도에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개체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나 그런 관계에 대한 분석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맵 리듀스라는 것은 이제 이 부분은 보통 중심성 분석으로 많이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맵 리듀스 분석을 한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여기서 보면 맵과 리듀스, 구글이 개발한 병렬 처리 모델인데, 중심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쪼개서 각각에 대해서 작은 작업을 수행해서 모아서 이제 어그리게이션 한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텍스트 마이닝, 존 처리, 분산 처리. 보통 분산 처리, 중심적인 분산 처리라고도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반복 계산이 많은 작업한테는 맞진 않고, 맵과 리듀스에 대한 함수를 가지고 실시간 분석은 어렵지만, 나눠서 다시 모아서 분석하는, 중심적으로 모아서 다시 이제 분석을 하는 분산 처리에 대한 기법으로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